저희는 계속해서 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진기훈 기자와 함께 대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앞서 영상으로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보고 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신문 그리고 국회 측의 신문 이어서 김영도 헌법재판관이 직접 신문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진 기자, 우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우선 총 1시간 41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신문, 재주신문, 반대신문, 재반대신문이 다 이제 각각 진행이 됐고 이제 재판관 질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국회 측에서 먼저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신문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된 배경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예산 삭감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외 정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탄핵 이런 어떤 제2요구권을 이제 행사했던 부분들이 뭐 많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어떤 탄핵 소추가 또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어떠한 입장이었냐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이어졌고 한덕수 총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뭐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뭐 이제 검찰 같은 수사기관의 뭐 특수활동비의 삭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예비비, 각종 예비비들의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탄핵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좀 남발이 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어떤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이제 국회 측에서는 아무래도 계엄 선포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계엄을 둘러싼 어떤 계엄 선포 직전의 상황과 국무회의에 대한 어떤 질문이 좀 집중이 되면서 이제 반대 신문을 이어갔는데요. 그런 어떤 뭐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런 어떤 질문들에서 이런 어떤 그날 이제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뭐 대부분 다 반대를 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계엄을 위한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는 약간 이런 보는 모르고 그냥 이제 연락에 응해서 본인은 이제 그날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간 거였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어떤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좀 달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국회 측에서는 뭐 계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이런 어떤 절차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통보가 된 바가 없고, 또 이렇게 관보 게재 같은 이런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다고 했지만 그런 어떤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근데 이제 방금 전 이제 발언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적법한 국무회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상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고 본인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앞서 이제 국회 등에서 출석해서 했던 간담회 발언 이것 역시도 본인의 그런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었다라는 식으로 좀 즉답을 피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결국엔 대통령 측에서도 어쨌든 국무회의인 줄도 모르고 갔고 그게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것도 모르고 갔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인원들이 다 도착을 해서 정족수가 채워졌고 그 상황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좀 실체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역시 이제 한 총리는 즉답을 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방금 보고 오셨던 그 김영도 재판관의 질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는 이런 어떤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라는 거는 팩트로서 분명히 말하겠지만 국무위원들이 다 속속 모였고 또 의견도 개진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뭐 흠결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 범위 안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특히 이제 국정 운영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왔던 그러니까 뭐 국회 예산 삭감이라든가 기타 이 야당 측의 문제로 인해서 국정 수행이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점을
진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는 그런 예상된 범위 내에서의 진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안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이게 어느 쪽, 그러니까 국회 측이나 혹은 윤 대통령 측 어디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일 정도의 진술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 사실관계들이 확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려고 노력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나아가서 이 국무회의가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또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한 총리 입장에서는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혹시라도 뭐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한 진술은 또 위증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 입장도 조금 가깝다라고 보기 힘든 수준의 그래서 보류를 한 듯한 이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신중한 듯한 그런 태도의 진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정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때에는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심판정에 입정을 한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신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른바 정치인 체포 메모를 작성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 국정원이 공개한 CCTV 내용에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그 체포와 관련한 메모를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메모 장소를 혼동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메모의 이름만 불렀나 하자 홍장원 전 차장이 직책도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좌관이 정서한 메모 이름이 왜 수정됐냐라고 묻자 보좌관이 기억에 의해서 작성하면서 수정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목적을 갖고 메모를 작성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작성한 메모 원본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서 홍장원 전 차장이 14명의 이름을 적었다가 16명으로 수정을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현재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국회 측의 신문이 조금 전에 시작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네. 우선은 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저희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됐던 게 바로 이 홍장원 메모라고 불리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홍장원 전 차장이 5차 변론기일에 나와서 증언을 한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증언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 메모의 신빙성, 그리고 그 메모를 받아 적었다고 하는 시간에 CCTV 상의 그 홍장원 차장의 동선이 맞지 않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어떤 CCTV 동선상의 시간부터 확인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도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원래는 공관 주차장에서 이제 본인 차에서 받아 적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제 야외에서 이제 받아 적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홍 차장이 진술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받아 적은 장소가 헷갈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좀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 메모를. 그러니까 다시 똑바로 쓰게 하는 이 작업을 시켰다는 건데, 네. 본인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그 명단을 듣다가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받아 적다가 말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거를 굳이 다시 정서를 시킨 이유는 또 무엇이며,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또 이 추후에 언론 인터뷰 등에서 홍 전 차장이 이제 이후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또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위치 추적 요청 명단을 받았잖아요. 예. 그 부분과 또 이제 크로스 체크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치를 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메모가 지금 이제 보면은 뭐 메모가 3개다, 4개다, 뭐 이렇게 개수가
같은 것들이 이제 혼란이 일면서 이 메모의 신빙성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네. 여기서 홍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메모를 본인이 직접 들고 와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대조하면서 뭐 과연 이제 이 명단이 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명단과 다른 건지, 뭐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조를 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어떤 이 메모 자체의 신빙성에 좀 의문을 표하는 좀 각종 경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질문을 이어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로 증인 출석을 한 인물인데요. 지금 오늘 재판에서도 홍 전 차장이 당시에 작성한 메모, 이 메모에 대한 신빙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시에 메모를 작성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탄핵 심판에서 이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이 쭉 주장을 해온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윤 대통령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그 지원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라는 상당히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고 또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이 메모 역시도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메모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내용 자체가 일단 지금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증명력 그러니까 신빙성 관련해서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홍장원 전 차장의 그런 진술을 또 뒷받침하는 게 당시에 직접 작성을 했다라는 그 메모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가 실제로 홍장원 전 차장이 당시에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체포조와 관련된 그 운영 지원에 관련된 지시를 들었다라는 홍장원 전 차장의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무척 높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작성을 했다라는 메모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 그 작성 경위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그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메모뿐만 아니라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전체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대해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메모가 앞서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더욱더 그 의혹에 대한 그런 쟁점들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태용 원장이 메모의 신빙성 자체를 좀 논란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로 꼽은 게 얘기하신 메모의 버전이 좀 많았다는 점 그리고 CCTV 동선이 진술과 달랐다는 점인데 홍 전 차장이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의 실물을 갖고 나왔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진술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네,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그 실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우선 홍 전 차장의 그런 진술을 어느 정도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증거를 들고 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물을 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은 곧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 등은 이제 홍장원 전 차장 입장 혹은 국회 입장에서는 더욱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사실 그런 작성 경위 장소라든가 혹은 이 메모를 작성했다는 몇 번에 걸쳐서 작성을 했다는 그런 진술 또 동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뭐 CCTV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실관계와 상당히 좀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도 자신이 이 작성한 장소 시점에 대해서 착오가 조금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 같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정도 뭐 차이점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조금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지 혹은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이건 애초부터 메모와 관련된 진술을 미룰 수가 없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될지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판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당시 메모 작성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 내란 국조특위가 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의 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의 거짓말에 전 국민이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진 기자, 이 CCTV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본인이 이제 그 메모를 적었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명단이 있었고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 내놓는 가장 중요한 증언이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이 계엄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으로 이동하는 CCTV 화면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CCTV가 이제 그 홍 전 차장이 처음에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은 지금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아서 그 메모를 받아 적은 게 이제 계엄 당일날 11시 6분, 밤 11시 6분인데 그때 이제 장소가 지금 일단 오늘 지금 법정에서도 조금 약간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 차에서 받아 적었다고 했다가 지금 뭐 이제 실내 공터에서 받아 적었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뭐 메모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그런 어떤 정서를 어떻게 시켰네 뭐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또 이제 원본을 보여주고 시키지 않았냐 뭐 이제 뭐 이런 어떤 질문들에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 회의를 또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바쁜 와중에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지금 좀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의문들 왜 CCTV상의 동선과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메모를 정서를 시키는 과정도 지금 석연치 않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회의를 가느라고 바빠서 이제 그런 또 보좌관에게 대신 정서를 시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저 CCTV 영상에 이제 그런 어떤 족적이 찍힌 기록과 그 홍 전 차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지금 체포 지시가 정확하게 홍 전 차장한테 갔고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대통령 측의 논리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CCTV를 공개함으로써 당일날 과연 이제 이런 어떤 회의 때문에 바빴는지 또 도대체 이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는 어디인지 또 이렇게 지금 특정 시간대들이 찝히고 있는데 그 찝히는 시간들에 과연 홍 전 차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또 진술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랑 맞춰서 좀 이제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아무래도 그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오늘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밤 10시 58분 국정원 본청으로 들어오는 홍장원 당시 1차장의 모습이 담긴 CCTV인데요. 이 홍 전 차장이 당시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국정원 관사 입구 공터에서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CCTV에 담긴 정황 증거를 근거로 여당 의원들은 홍 전 차장이 지금까지 해온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CCTV면 이 객관적인 증거 또 시간 같은 게 다 표시되어 있는 객관적인 증거이잖아요. 이 CCTV가 공개가 된 상황에서 헌재는 좀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앞으로 좀 판단을 할 때 이 자료를 좀 참고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국회 측에서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한다면 당연히 이 신빙성과 관련된 증거로 제출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메모 작성과 관련된 진술 그리고 전체적인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을 할 겁니다. 예. 이제 다만 그 결과를 어떻게 결정 지을 것인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지금 이게 몇 분 단위의 어쨌든 지금 그런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동선이라든가 혹은 개략적인 시간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해당 메모나 혹은 관련 진술에 대해서는 곧바로 신빙성을 배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그리고 관련된 CCTV나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의 그런 진술 내용들을 가지고 이 메모 그리고 관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네. 자료 외에도 사실 메모와 관련 그러니까 체포조 혹은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그런 메모나 지시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관련자들도 이미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등의 부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검찰에서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에는 방첩사 관계자의 그런 메모라든가 진술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작성 경위도 물론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당시에 실제로 이 시점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한 것 자체는 맞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이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다른 관련자들의 그런 서류들을 비교를 하면서 예. 결국 그 체포 명단 대부분이 일치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경위에 대해서는 다소 착오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이 신뢰성,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증거들이 어떻게 제출되어 있고 이 부분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체포 메모의 작성 과정 그리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지금 했는데 이에 홍장원 전 차장이 1, 2, 3차 메모를 직접 보여주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기억을 복귀하면서 3번의 메모를 작성했으며 명단 14명 이후에 남은 2명은 한동안 기억이 안 났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우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 내용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고 주제를 좀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첫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 변호사님 출석을 이렇게 직접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절차에 처음부터 참여를 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형사 이 공판 준비기일 절차에 일단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것이다라는 예견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왜냐하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으로서 이런 형사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변호인, 대리인들보다도 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나 혹은 이 증거에 대한 의견들을 함께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출석을 한 것은 맞는데 이 오늘 절차에서 구체적인 변론이라든가 의견을 따로 개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 오늘 절차에서 법 전문가로서의 그런 의견들을 진술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처음부터 굳이 출석할 그런 의무가 없는 절차지만 처음부터 이 재판에 참여를 하면서 예. 앞으로도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을 조금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고 오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요.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약 한 달 뒤죠. 3월 24일로 일단 잡혀 있는 상황인데 원래 통상의 공판 준비 기일보다는 조금 더 텀을 좀 두고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는 준비 절차 진행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일을 잡는데 재판부가 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사안의 중대성은 당연히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고 절차적인 내용들 그리고 간략한 쟁점들을 일단 정리하는 사실 내용보다도 절차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다루게 되는 이런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는 훨씬 더 짧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공판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사안이 지금 유례가 없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실제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사건 기록이 페이지 수만 해도 수만 쪽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대리인 측에서 이 기록들을 복사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증거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에 이걸 복사할 수도 없을 것이고 실제로 복사를 하고 또 그것들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련된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 법원에서 보기에도 실제 이 기록을 확보하고 또 실제 검토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혹은 현실적인 검토 필요성, 기록의 확보 가능성 이것들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최대한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간을 설정을 하고 다음 길을 잡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형사 재판에서 이 병합 심리에 대한 입장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검찰 측은 반면에 병합 심리에 반대를 했고 또 병행 심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병합 심리, 병행 심리 어떤 차이가 있고 두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병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보통 다 한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 네. 25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이제 당일에 같은 일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심리를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건데요. 검찰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 사건에서도 이미 병합에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고 오늘도 그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병합이 되게 되면 어쨌든 이게 물론 같은 사안을 놓고 이제 맞춰 나가는 사건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피고인들의 각자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이게 가담 정도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증거 내용들도 다 상이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별로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지게 돼 버리면 이제 굉장히 자주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재판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합이 아닌 병행 심리를 하는 것이 이제 맞겠다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록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이제 병합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앞서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제 검찰이 제출하겠다고 한 수사 기록 자체도 책으로 230권이 되고 7만 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인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다른 피고인들,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일부 포함되어는 있지만, 암튼 윤 대통령 사건에만 제출된 기록이 7만 쪽이 넘고 증인만 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인데 이거를 이제 합쳐버리면 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걸핏하면 또 이제 변론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행 심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검찰의 의견이고 대통령 측은 이제 기록 검토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 이렇게 한 건데 뭐 이제 병행 심리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병행 심리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공판 준비 기일도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다 하루에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사건을 좀 집중 심리 방식을 뭐 택해서 이렇게 네. 좀 주에 뭐 3, 4회 정도 이렇게 심리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재판을 좀 적절히 나눠서 좀 함께 좀 다른 사건 번호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이제 재판부에서 뭐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이건 재판부 재량 사안이기 때문에 또 재판부가 결정을 할 문제라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이 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예. 같고 재판부에서는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이 들어와서 전해드리면 홍장원 전 차장이 밤 10시 53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약 5분 뒤 58분에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포 메모를 받아 적은 건 밤 11시 6분에 통화를 하면서였는데 앞서서 밤 10시 58분쯤에 통화를 할 때 보안용 휴대폰을 교체할 것을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서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사령관과 이 내용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홍장원 전 차장이 밝혔습니다. 상당히 분 단위로 지금 기억을 되살려서 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증언을 좀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 체포 메모를 받아 적은 시각 또 통화의 보안폰으로 교체를 시도했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분 단위로 기억을 살려서 증언한 부분 이 부분은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선 증인이 진술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그 신뢰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반대로 증인이 그런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간략하게만 대답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비교를 했을 때 그 신뢰 여부를 조금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선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증인신문 기일에 실물까지 들고 와서 또 네. 시간 단위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또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진술 자체만 놓고 보자면 이런 구체적인 진술로 인해서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이전 증인 신문에서도 예. 사실 이 작성 경위에 대해서 뭐 오늘처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오늘 진술에서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구체적인 부분은 분명히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앞서 있었던 그 진술과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런 기억의 혼재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인지 여부 역시도 상당히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현재 발언뿐만 아니라 과거의 증인신문은 지난번 증인신문에 있었던 예. 그 발언 내용까지도 함께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할 영역이긴 합니다.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오늘에 앞서 5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입니다. 당시 홍 전 차장이 어디에서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는가 이 부분이 지금 탄핵 심판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오늘 당시의 CCTV 상황까지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 또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당시 조 원장이 이 홍장원 전 1차장 메모의 신빙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는데 그때의 증언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그리고 홍 전 차장이 또 오늘 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도 진 기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메모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든 근거가 말하자면 이게 보좌관이 자실 제대로 쓰는 작업을 한 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맞는 건데 단 이제 이게 그 홍 전 차장이 원래 받아 적었다는 그 메모 원본을 보고 적은 게 아니라 보좌관이 이제 홍 전 차장의 지시로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쓴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제 적었던 명단과 이게 100% 일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수 있고 약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홍장원 메모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믿을 수가 없고 또 게다가 또 이제 이 메모를 적었다고 하는 시간이 계속 지금 바뀌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좀 CCTV 상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 이게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에서도 나온 거잖아요. 홍 전 차장의 원래 주장은 당일 밤 11시 6분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메모를 받아 적었고 그게 이제 본인 차에서 이제 급하게 휘갈겨 적은 약간 이런 어떤 메모였다고 기억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미 CCTV를 확인을 해보면 그 11시 6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홍 전 차장은 이미 이제 다른 본청 공간에 있었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메모를 받아 적었다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보좌관에게 다시 정서를 시켰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는 이 메모도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어떤 4가지 정도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하는 이런 어떤 메모 그리고 명단 자체도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다. 이 메모 자체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조태용 원장은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 전화를 22시 53분경 받았다 했고 국회 측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홍장원 전 차장이 1, 2, 3차의 메모를 직접 보여주면서 상황을 분단위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이 내용들을 끝으로 국회 측의 주신문은 조금 전에 막 종료가 됐고 대통령 측 추가 신문이 현재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대통령 측은 어떤 내용을 위주로 신문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자막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무척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메모를 받아 적으면서 예. 그 당시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 부분을 착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법원에서도 이 증인의 그런 진술이 조금 바뀌었을 때 뭐 예를 들면 판단을 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이 무척이나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이 증인의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착각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바뀐다 혹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취지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또 오히려 당시에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예. 약간의 그런 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진술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도 좀 다른 내용의 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실제로 이런 지시를 들어서 당시에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착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밖에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 질문 형식으로 캐물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전에 또 조태용 원장이 얘기했듯이 뭐 다른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부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반박으로 지금 제 신문을 또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조주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로 들어왔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원래대로라면은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되고 7시부터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될 텐데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공판 준비기일 이외에도 구속 취소 신문이 있었잖아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진 기자? 어떤 상황이 좀 있었나요? 네, 아직 뭐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이제 이 공판 준비기일 절차가 12분여 만에 종료가 됐고 이제 그 이후에 구속 취소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청구한 것이다 보니 이제 PT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이제 가장 크게 맞붙었던 그러니까 검찰과 가장 크게 맞붙었던 쟁점은 구속 기간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제 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구속 자체가 지금 정당성이 없어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이 구속이 이제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체포적부 심사랑 이제 그 구속 심사를 받았잖아요. 예. 이 두 심사를 받는 기간은 구속이 되어 있는 기간에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빼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이 다른 건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시간 단위로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기에는 25일이 지난 1월 25일이 이제 구속기간 만료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검찰의 기소는 1월 26일 오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한이 만료가 된 상태인데 구속 기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은 정당하지가 않아서 취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고 네. 검찰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심사를 받는 기간을 이제 구속 기간에서 뺄 때에는 그 빼는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을 잡아보더라도 구속 기간의 만료는 27일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26일 오후에 이루어진 구속 기소는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 취소에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더해서 뭐 이제 구속이 되려면 구속이 될 만큼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기존에 했던 주장들 그런 어떤 평화적인 그런 목적의 계엄이었고 또 이런 어떤 야당의 입법 폭주나 뭐 탄핵 소추 남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이런 것들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유혈 사태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란죄 자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미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다 사용을 했었잖아요. 수사기관에서는. 근데 이제 그랬지만 이미 그를 둘러싼 뭐 전 장관이나
뭐 사령관들이나 이런 어떤 군 관계자들의 진술, 그에 따른 증거 이런 것 부분들로 이미 혐의 입증이 많이 이루어졌고 여기다가 이제 불구속 재판을 윤 대통령이 받게 되면 향후 재판의 증언들이 굉장히 오염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들면서 구속 취소가 돼서는 안 된다, 기각해달라,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 그리고 검찰 측의 입장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구속 기소를 앞둔 당시 상황에서도 방송에서도 참 이게 어떤 계산이 맞는 건지 굉장히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 공방이 오늘까지 이어진 거라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어느 쪽 입장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제 구속과 관련해서 예. 그 경찰 그리고 검찰이 진행을 했던 방식을 보자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속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 이 빠지는 시간들, 그러니까 뭐 구속 적부심 혹은 영장 실질 심사 등 이런 빠지는 기간들을 뺄 때는 규정 자체에서는 뭐 시간을 빼라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간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예. 통상 검찰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는 것처럼 일수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런 관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검찰 측의 주장이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은 일수로 계산하느냐는 결국 구속되는 그 피의자의 신변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법원에서 상당히 그 논거를 가지고 조금 결정을 내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또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검찰이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구속 기간을 산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법원에서 이 기존의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을 하는 산정 방식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구속돼 있는 그런 다른 사건들의 피고인들 같은 경우 예. 혹은 피의자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이 된 그 기소가 된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제 구속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뭐 확답을 내릴 수는 없긴 하지만 네. 현실적인 문제도 조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따져볼 것이고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이 사건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해볼 텐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 3월 24일 전에는 아마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오늘 내일 내로 결론이 나올까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까요? 사실 저도 오늘 뭐 계속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은 내일 뭐 오전 네. 정도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속 취소라는 제도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게 결국에는 보석 제도고 보석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을 뭐 당일 늦게라도 내거나 혹은 다음 날 정도면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아까 보도를 봤을 때 이제 재판부에서 이 구속 취소와 관련된 의견을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다가 제출을 하라. 그래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한 것으로 제가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의 기간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확인을 하고 또 검토할 시간까지를 고려한 그런 일정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뭐 일주일 넘어서 그리고 10일이 넘어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속 취소 청구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취소 청구는 법원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의 연관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의 윤 대통령의 그런 청구 차이 가장 큰 것은 결국 이 구속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예. 특별히 언급을 할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청구를 했던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일단 구속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도 포함을 했을 건데 이제 또 하나는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는
측은 당시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가 된 점에 대해서 불법한 체포이다라는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뭐 그 더 내용을 뭐 생각을 해보자면 당시에 자진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한 것은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포의 위법성, 결국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를 어쨌든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게 주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법원도 조금 참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체포의 사유와 구속의 사유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도주의 우려를 김용현 전 장관과 달리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선 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판단 역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두 분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 상황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했었냐라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당시 그 체포조가 적힌 메모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 메모를 작성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홍 전 차장 아니다. 메모로 어떤 정치적인 위치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지금 원래 예정된 것에 따르면은 오후 7시에는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종료가 될 텐데 계속해서 이 체포조 메모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진 기자, 오늘 증인 신문,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재주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재반대 신문까지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이제 국회 측에서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앞서 이제 한덕수 총리 때도 보셨지만 재판관들의 질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차 변론기일 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상당히 깊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시가 정확히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런 어떤 뭐 그런 문구들이나 단어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확인하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역시도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물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은 이제 재판부에서 양측의 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신문 시간이 끝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물어보게 될지 또 지금 앞서 한덕수 총리 신문 때는 윤 대통령이 배석을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금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절차가 끝나고 재판부 질문이 끝나면 항상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했잖아요. 그 시간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예정된 시간보다는 좀 길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헌재가 야간 재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헌재 이런 행보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최대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기일을 많이 잡지는 않겠다. 신속하게 절차를 끝내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엿보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이 증인신문 기일 관련해서도 지난 이제 9차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20일에 있을 예정되어 있는 이 절차에서 오전에는 또 형사재판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일을 변경해달라, 연기를 해달라라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을 늦추면서 어떻게든 오늘 이 신문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국 이렇게까지 시간을 어느 정도 늦춰주고 또 야간 신문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엿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뭐 이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최종적인 진술을 혹은 변론을 위해서 한 번 정도의 길은 더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그 이상의 이제 절차들에 대해서는 뭐 지연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어느 정도 엿보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헌재도 좀 어느 정도 신속하게는 좀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이 종료가 되고 이제는 국회 측 질문으로 넘어갔다는 소식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증인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2번 불출석한 끝에 오늘 지금 개인 차량으로 헌법재판소에 일단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신문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진 기자?
지금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제 체포 지시가 이제 쟁점이 되고 있다면 이제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당일날 이제 이런 있었던 안가 회동에도 참석을 했던 사람이고 예. 역시 이제 여인영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그 위치 추적 요청 명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진술 조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사람인 만큼 당일날 이제 그런 어떤 경찰이 국회에서 정말로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예. 이런 어떤 안가에서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지시를 받은 내용이 뭔지 그 A4용지 문건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문건들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앞서 이제 변론기일에서 이 조지호 청장의 진술 조서가 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당일날 대통령에게 6번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의원들은 다 불법이니까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제 이런 어떤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5번의 통화도 굉장히 대통령이 다급해 보였다 이런 진술이 담겨 있는 조서가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위 파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또 이 계엄이 직후에 그 변호인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비슷한 진술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인영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대상자들의 명단을 들었고 그 이제 명단에서 이런 어떤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무죄를 선고했던 그 판사 이름을 몰라서 다시 되묻기도 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을 비롯한 체포 지시 그리고 당일날 그런 어떤 그 국무회의에 당일날 그런 어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도가 경찰 차원에서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지호 청장이 조금 이제 몸이 안 좋다를 이유로 미뤘는데 오늘은 이제 출석을 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좀 증언할 기대를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 좀 위주로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의혹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증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 이전에 이 경찰에게 어떠한 지시를 윤 대통령 측에서 내렸는지 그래서 사전에 이런 국회 통제라든가 혹은 계엄의 실행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지 이 부분과 직결적으로 또 연결이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엄 선포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또 받았는지 또 한편으로는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그 지원 요청을 받았는지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모두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만약 진술을 한다면은 이런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다들 모두 국회 측이든 윤 대통령 측이든 혹은 헌법재판소에서든 당연히 모두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문제는 과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것인가? 네. 또 진술을 한다면 기존에 이제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하는 그 조서의 내용대로 그 취지 그대로 진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당연히 본인도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진술이 또 어떻게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지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 진술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부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김몽식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김몽식 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형사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그 전제가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관련된 지시들은 적법했고 나는 적법한 지시를 수행을 한 것이다. 또 체포와 관련된 그런 지시들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의 지시 그걸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묵살을 했다.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등의 지시가 있었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묵살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3번 정도 윤 대통령에게 항명을 했었고 자신의 그런 조치로 인해서 계엄 사태가 더 번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사람과는 조금 취지가 다른 내용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에서 오늘 진술을 할 때
기존의 그런 태도를 유지를 해서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부적법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라는 진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대로를 진술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이 다른 관련자들보다는 비교적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검찰에서 했던 내용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짧게 예상을 해본다면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내려지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뭐 다들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듯이 한 3월 중순 정도에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기일 자체로 이제 심리를 종결할 수도 있고, 혹은 한 차례 정도 더 기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안에는 변론 기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전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심판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봤을 때는 뭐 통상 2주 안에는 선고가 된다라고 봤을 때 예. 지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내용에서는 뭐 쟁점이 사실 비교를 했을 때 더 복잡하다거나 혹은 더 많다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뭐 다음 주를 기준으로 해서 2주 안에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빠르면 3월 초가 될 수도 있고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저 역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다 진행이 돼봐야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진기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